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월요 정치. 오늘은 최영호 변호사, 고정윤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국감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또 오늘은 추미애 장관 국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관전평이랄까요?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정윤 변호사.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추미애 장관 국감에서 답변한 것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추측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번 국감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최영호 변호사는 좀 보셨어요? 네. 아니 좀 너무 웃긴 게 사실 이게 마치 야당이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총장을 방어하고 좀 너무 생경하고 이례적인 모습이라 사실 너무 소모적이고 사실 우리가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수사 잘하면 되고 나쁜 놈들은 기소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짚어볼 쟁점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를 둘러싸고 지금 때 아닌 부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고정윤 변호사? 글쎄요, 저는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관계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면 관련 법령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정부조직법 32조 제2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 해석이거든요. 물리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문의 어떤 문장이나 문구에 나타난 그런 의미에 따라서 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검찰청법 제8조의 문헌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윤 총장 가족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은 부하 맞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따지면 부하다. 수사지휘권 발동도 당연하다. 그렇죠. 네, 최영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자, 수사 지휘권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상이요.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2번 했을 거예요. 이게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왜냐면은 국가행정부에서 이 수사 지휘권이나 어떠한 이 외형적으로라도 이런 외형을 갖춘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것들이죠. 모르겠어요. 뒤로 가서 너 해라 마라. 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자제해 왔던 거는 왜냐면은 이 검찰의 업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법문상 보면은 정부 행정조직 중 하나고 검찰 법무부 외청 중에 하나에 불과한 애들인데 뭘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고 무슨 저기 법원 옆에 크게 또 건물 지어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준사법기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예전에 18세기 초로 돌아가 볼게요. 프랑스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는 이 수사의 영역은 이제 경찰이 했어요. 경찰이 막 수사하고 막 사람 때리고 자백 강요하고 이런 영역하고 형식적으로 사법부가 분리가 돼 있었죠. 그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온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재판하면 형식적인 재판돼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그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게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거죠. 소추는 기소와 형사재판의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형사재판의 진행, 기소 이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수사의 소추 영역에 있어 가지고 검사의 업무를 사법부의 하나의 영역을 둬서 실제로 그래서 유독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사법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 기원이 됐다. 그러니까 네. 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행정부에 띄어내 가지고 사법의 영역을 갖다 놔서 수사와 그 소초의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법부에 두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 두는 경우도 있고 네. 사법부 내에 알겠습니다. 두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왜냐면은 수사와 소추는 개인의 인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특정인을 범죄자라고 하는 거고 사형이나 저 인신을 구속하는 어마어마한 형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어떠한 장치를 두자. 이게 사실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형식상 법적으로 행정부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지금 검사라는 네. 게 생겨난 거는 사실은 경찰 수사,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의 영역에서 너무 다 이 과잉되는 어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사법의 영역에서 묶어놓자고 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독립된 기관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역사 속에서도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뭐 거의 이례적이다. 뭐 이런 설명이세요? 예. 네, 고종인 변호사 반론하실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검찰이 그 본인들의 갖고 있던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아마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검찰도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수사에서 중립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한 번 했던 그런 수사 지휘가 뭐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죠. 이번에 2차례나 일어난 것이 아닌가. 결국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반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이런 상황들을 초래한 거다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 최영호 변호사.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났을 때 두 가지 점이 항상 그 상충을 하거든요. 정치로부터 독립을 하고 아니면 이제 이 검찰이란 거대 권력을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 두 부분에 상충을 하고 아마 이제 검찰적법 8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그러한 그 어떠한 합의점이라고 보여요. 어떤 필요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나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이거 상식적인 상황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했다고 봐요. 청와대 관련 사건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네. 그 정권에서 좀 못 받아들이겠어요. 검찰에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근데 왜 꼭 청와대 여당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반론이거든요. 글쎄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그 어떠한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물리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이제 법조인들이 그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위법하다, 위법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은 이제 물리 해석하는 게 1차이기 때문에 1차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수사 지휘가 위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한 것을 보면 내용 자체가 윤 총장의 이제 개인적인 비위와 연관된 사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 총장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제 굉장히 큰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에서 소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 자체가 개인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정리를 해보면 추 장관이 그 윤 총장의 어떠한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가 어떤 위법한 어떤 특정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 총장을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을 오히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진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덧붙여서요, 우리 최영호 변호사께 이렇게 좀 함께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어떤 보도들이 좀 나오냐면 중앙지검이 지난해 8월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무혐의를 내렸는데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하겠다 이런 발언을 오늘 좀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까지 좀 붙여서 우리 최영호 변호사 어떻게 좀 이야기하시겠어요? 제가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수사 상황에
구체적으로 뭘 아냐 하면 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지금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면서요. 수사 상황 공표하면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거기서 아마 그때 아마 청문회 때 청문회나 이번에 국감 때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은 당시에 피해자였던 그때 우체국인가 하여튼 그 기관에서 이제 피해가 다 변제가 돼가지고 우리는 피해 변제 다 됐다고 하니까 사실 피해가 없어서 더 종결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게 청와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 나오니까 지금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삼았을 거면 그 전에 삼았어야지. 왜? 그리고 아까 청와대 윤석열 관련해서? 총장 얘기하는 네. 것도 그런데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에서 그 얘기 다 했었거든요. 뭐 네. 장모나 이 부분 다 얘기했을 때 여당에서 문제 없다고 하더니 지금 수사 다시 해야 된다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우리 고정인 변호사. 네. 글쎄요, 이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런 입장도 취했다, 저런 입장도 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윤 총장 개인 비위와 관련된 특히 장모와 이제 아내와 관련된 사건 자체가 제대로 된 이제 소명이 안 되고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다들 좀 우리 청취자들께서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만 짧게 이야기하고 이 사안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당장에 또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정인 변호사.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대권인가요? 그렇죠, 서울시장 대권이죠. 후보. 네. 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추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군 휴가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처를 좀 많이 입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다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타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내년 4월 뭐 재보선까지는 아직 한 6개월의 시간이 많이 있고 그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뭐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것 같고 향후 이제 한 3, 4개월 내에 검찰 개혁이 이제 완수됐다는 평가를 받고 추 장관이 그것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좀 상쇄가 되고 그때는 서울시장을 좀 출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 마지막 날에 퇴임 후 국민에게 이제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자 그것은 즉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대답을 회피를 했어요. 의도를 좀 보면은 기회가 되면 퇴임 후에 이제 정치를 좀 할 생각이 있다 이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재 야권 대선 주자 1위이기 때문에 뭐 꼭 대통령이 아니어도 퇴임 후에 국민의힘 쪽에 뭐 합류를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확장성이 좀 떨어지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걸어온 길이 검사고 또 정치적 명분도 또 여권이 이제 검찰 개혁한 것을 실정으로 이제 보고 그것을 내가 바로잡겠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 총장이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또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무리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윤 총장이 대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래요.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변호사께는 우리 윤석열 총장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만 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검찰 편드는 것 같은데 별로 저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만지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전 사실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충분히 커진 상태인데 저는 좀 그렇게 그 낙관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선수로 나온다고 하는 순간 얘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는 좀 적절한 인물이라고 만약에 보세요? 제가 윤석열 총장이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절대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고 국민의힘 오라고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다음 지역 이슈, 지역 화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역 앞에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자체마다 발행량을 늘리고 있고 전주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00억 규모의 지역 앞에 새롭게 발행하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더해서 올해 9조 원까지 늘리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역 화폐 효과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둘러싸고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당연히 지역 화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조세연에서 조세정책연구원에서 지역 화폐 효과 없다 뭐 이런 이제 자료를 내서 또 이렇게 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최영호 변호사. 네. 이게 찾아보니까 작년 10월쯤에 한번 이제 이 CBS 토너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역 화폐는 IMF 이후에 꾸준히 이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전주시에서도 아마 무슨 뭐 지역 화폐를 그때 한 20년 전쯤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전주시에서 만드는지조차도 몰라요. 지금 재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역 화폐라는 거에 대한 그때 이후에 지금 한 10년 전쯤이죠. 반성과 함께 많은 연구 관련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민간 주도로 우리가 일종의 두레인 거죠. 우리끼리 하는 어떠한 그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하면 이게 가능은 하지만 이게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로 해서 세금 풀어놓고 보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안 된다. 그 차액 있죠. 10%를 주거든요. 지금 9조를 발행하면 9천억이 세금이 할인액? 들어가요. 네. 할인액에 대해서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 효과 정도의 어떤 일부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라는 게 사실은 10년 전 연구예요. 10년 전 연구. 지금 연구야. 지금 조세정 연구원도 제가 기회가 되면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하여튼 제 취지는 좀 이렇습니다. 실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좀 입장이신 것 같아요. 고정인 변호사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도입된 취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그 지역화폐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취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권장하면서 이제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효과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카드가 이제 꾸준히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소상공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뭐 20%를 뭐 지역화폐로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정도로 실제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가 좋아질 정도의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거시적으로 이제 국가 경제 측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차치하고라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인 변호사는 효과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덧붙여서요. 우리 최영원 변호사께 반론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조세연 연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좀 그때 조사 당시하고 이렇게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전체적인 유통량 자체의 크기도 달라졌고 이런 시대 상황 변화를 좀 반영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까지 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덧붙여서 좀 조세현 연구라는 게 실증 연구가 아니에요. 이제 이론상으로 요게 발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이론상으로 보자. 그러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 무슨 뭐 20%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세현 연구는 간단해요.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발행한 지자체가 있고 안 한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화폐를 발행 안 한 곳에서 발행한 곳으로 유입은 좀 있다. 그 매출 증대 효과는 있다. 근데 모든 지역 화폐 그 발행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보조금에서 상쇄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유통망이 아니라 소상공인 유통망을 이용하게끔 하는 효과도 있지 않냐. 그러면 지역화폐를 하지 말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쓰면 된다. 왜 지역화폐로 하냐. 그런 효과를 놓을 거면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화폐를 할 거면은 이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취지예요. 사실은 조세현의 연구 결과라는 게 간단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최영원 변호사의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발행돼서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기보다는 그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세금 이것만큼의 효과가 이전될 뿐이다. 좀 이런 주장이신 것 같거든요. 고정인 변호사 혹시 뭐
그러니까 짧게. 제가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논쟁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뭐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사평론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것과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어떤 부양 효과가 있는 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화폐 또 현재 지금 지역화폐 발행이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어떻게 보면 연구가 좀 덜 된 분야이기도 한데 음. 적어도 이제 지역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역화폐 도입 시상 골목상권 활성화 이건 이제 분명히 효과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지역화폐 발행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정책을 정하는 게 맞지 지금 뭐 이거 가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 왈가불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월요 정치 오늘은 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 그리고 지역 화폐까지 짚어봤네요. 최영호 변호사, 고정윤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